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저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또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가끔씩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 갑자기 나이가. 아, 그러니까요. 아직 젊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저보다 젊게 보이는데. 저도 뭐 리타이어 한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벌써 5, 6년 그렇죠. 야. 저만큼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네. 젊어 보이는데 네.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네. 사회가 지금 고령화돼가고 그런 사실 측면이 그렇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젊게 보이고 실제 저하고도 이렇게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보이는데. 네. 요새 70 되신 분들, 80 되신 분들도요, 정정하시고 강의 모시면 너무도 강의도 정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작년에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65세까지가 정년이 맞습니다. 작년 아닌가요? 작년이고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초고령이 65세 이상이고 네. 실질적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네. 노령에 들어가는 거죠. 와. 그래 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젊게 보내고 있단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 리타이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들 결혼도 시켜야지. 또 얘들 추후로 직장 얻을도록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시대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그렇죠. 일단 자기 살기에 바빴고 그다음에 자식을 또 먹이 살리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월은 이미 많이 흘러갔고 그러니까 자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노인 문제를 항상 연구하시고 도와주시는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종정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예, 예. 훤하시네요.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세요? 예. 지난해 말에 이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현재는 이제 한양대학교와 그 우송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녹화 전에 얼마나 받으세요? 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방송에서. 그렇긴 한데 예. 사실 뭐 받는 샐러리면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뭐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개 강의를 하시면 정말 정신 없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뭐 과거에 뭐 조금씩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풀타임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노인 복지 문제 주로 관심 갖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노인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보장 문제, 사회보장 이런 문제. 쪽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무리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이 나이가 어디까지죠?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65세 정도부터 이제 노인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작년을 봐야 하는데 65세까지가 작년이잖아요. 지금 바뀐 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60세까지 했나요? 옛날에는 작년 같으면 보통 뭐 한 55세도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작년과 노인을 좀 더 이렇게 연장시킨다 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라고 그럴까 활동 연령들이 점차 이게 높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 65세 또 일부 사람들은 뭐 한 70세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미국 같은데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타이어 하고 나서 노인층 되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계속적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보수를 상당히 높이 받고 있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거의 직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정부가 그런 데 관심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노인이 되고 나서
이 소득을 다 잃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저 국민연금제도가 생겨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89년도에부터 생겼으니까 네. 그 당시 지금 이제 60세 된 분 정도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이 계셨던 분들은 그런 어떤 연금 부분들이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소득들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경제적으로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문직이냐 아니냐. 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필요 없다. 기자도 뭐 내가 해봤으니까 됐고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문직은 친구들 사이에도 보면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벌써 은퇴한 친구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직 종사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오히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회가 참 사실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 공무원 사회도 이제 계급주의냐 뭐 이제 직위분류제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네. 이 계급주의라고 그러면 직무의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네. 이 계급을 강조를 해서 네. 일반적인 관리자들 많이 양성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데 서양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격리를 했다든가 회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담당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만 평생토록 종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1년, 사회 구제가 뭐 많으면 2년 단위로 공무원분들 다 자리를 바꾸죠. 근데 뭐 고인물이 썩는다는 그 원칙 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문화가 안 돼서 사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 전문화가 됐으면 그렇게 과연 됐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국가 개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분이 너무 제너럴리스트 이걸 양성하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뭐 전문화가 안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진짜 전문 인력을 키우기 힘든 거예요. 이걸 이번에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저기 안 왔다 갔다 하셨나요, 우리 참?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회가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어디까지 이제 문화적인 기반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저는 산업 쪽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한 20년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산업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산업계 쪽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뭐 지식도 많이 알지만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 이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뭐 정치부를 가라 하려면 정치부 가서 제가 뭘 할지 모를 정도로 좀 잘 모르거든요. 단지 부장 한 1년 조금 넘게 했는 이게 다인데 그거 갖고는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정치하는 분들은 다하게 많이 알고 하던 분이 와서 정치를 해가지고 사회를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 저 전국장처럼 산업 하시는 분은 산업을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산업은 놈이 정치한다고 하고 말이죠. 전부 정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쪽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갑자기 너무 나와서 너무 정치라는 게 이 산업뿐만 아니고 문화 예술 뭐 각종 분야를 전부 통합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산업계 인사들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예. 또 학문을 하시는 분도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정국장님처럼 이 산업 분야에 오래 하셔도 뭐 정치부가 더 잘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 노인 문제 심각하죠. 네,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벌써 인구의 한 10% 이상이 지금 이제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예. 고령화 사회라 그러면 이제 14% 이상인데 이게 한 2016년 정도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고 14%. 2026년 정도 되면 막 21% 정도가 되는
진짜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아주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21%면? 그렇죠. 천만 인구 노인이기 1000만이니까 5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노인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시면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아무래도 이제 노인이 가장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소득 문제, 예. 건강 문제, 예. 그다음에 사회 참여 문제, 뭐 이런 세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득 문제 쪽에는 뭐 오래전부터 정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왔어. 국민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보편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산업의 역군이었던 우리 선배님들, 이분들 노후를 참 스스로 준비할 시기도 없었고 연금 제도도 아직 제대로 발전 안 됐던 그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처럼 뭐 기초연금 제도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건강 문제 같은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뭐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점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네. 이제 노인 쪽에 네. 좀 더 적합한 어떤 시스템들로 좀 바꿔야 되겠죠. 그 최근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런 부분들이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사회에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문제 아까 소득 이렇게 건강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들이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정부가 보조를 해가지고 그 소득 문제를 보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생각이 70, 80대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 좀 정년이 좀 너무 짧죠. 지금 좀 그렇죠. 공무원 57 많아봤자 아니면 예. 60, 뭐 62, 뭐 이런 거. 예, 공무원 연금이니 군인연금이니 전부 다들 지금 적자가 많아서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게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 원인을 따져보면 좀 조기 퇴직자들이 많았던 또 큰 원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조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좀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자꾸 뭐 연금만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크게 보니까 그런데 저는 작게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시골에 계시거든요. 원래 74, 75이신데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농사가 많고 이러니까 농사 일하고 계시는데 걱정은 항상 거기 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가 있고요. 그 시골에서 전화 오면 옛날에 전화 올 땐 기분 되게 좋은 전화잖아요. 돈 언제 붙여줄까? 뭐 이야기. 그거 전화 대부분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오는 전화인데 지금은 혹시라도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 제가 먼저 합니다. 아예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출근할 때 제가 한 5시 반에서 6시 반, 6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들 일찍 일어나시니까 매일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안 하시죠, 저한테. 좀 그런 방법을 좀. 그런 부분 같은 거 내 생각은요. 시골에 노인도 많이 계시고 더 이제 어려운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데서 좀 그 집으로 이렇게 그 우리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가지고 항상 확인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정부가 좀 투자할 만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거리거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의료파트에서는 이제 가정간호 문제, 가정간호 제도가 있고 또 이제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쪽에 있어서도 이제 재가 방문 보호 시스템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요양보험제도 2008년도부터 생기면서 물론 그 노인네들이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노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실 경우에 집에 계시면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출장을 해서 주 한 1회 내지 2회 정도는 간단한 가사생활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 생활 지원들을 다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비롯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청소 일도 좀 돕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금 현재 우리 정 국장님처럼 좀 멀리 있으면서 걱정만 하시는 분들을 좀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요양병원 그런 거 이야기하니까요. 네. 털컹털컹 내려앉아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늘 이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아마 제 얘기를 하면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지금 막 내고 있어요. 뭐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면 같이 모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 같은 데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형제끼리 같이 살면서 같이 돌보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형제가 돈을 좀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건 어떨까? 뭐 오만 생각을 정말 다 합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 국장님 말씀처럼 네. 참 전통적인 어떤 효의 개념에 입각을 해서 부모님들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만 지금 정 국장님 사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들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국장님은 이거 참 세계적으로 여기 좀 유명한 네. 너무 심하게 나오신다. 유명한 분이시죠. 네. 여기 이 대도시 서울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노인분들이 실제로 여기 오신다고 해서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이제 병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 요양병원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스스로의 어떤 고독감도 줄이고 뭐 그런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 있다고 봐야 되죠. 일단 이제 큰 급성기 질환들,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장기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이 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없지요. 노인분들은 그 질환의 정도가 아주 급한 치료를 요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래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양병원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 경우에 일단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또 이제 국가 자원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일단 급성기 질환 이런 데에서는 많은 이제 전문 인력들이 투여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쪽이 노인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계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공동 간병인을 두고 간호제도를 두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또 이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고독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노인 요양병원은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요. 진짜 확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한 7, 8년을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면 그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 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여기저기 그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사회적 생산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적극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노인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있죠. 요양원,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예. 요양원은 특히 이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이제 요양병원은 과거 이제 의료법이 1990년대 중반부터 아마 이 개정이 돼서 요양병원 제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요양병원은 어디까지는 병원이라는 거죠. 의사가 상주를 하면서 긴급하게 이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처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병원이고 요양원은 좀 의사들이 필요 없이 단순하게 이제 간호사가 있으면서 의료적인 상황은 일반 보고. 호스피스의 개념인가요? 호스피스 개념보다도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또 약을 드시고 이래 할 때 복약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가 필요하고 보통 일상적인 생활은 간호사보다는 좀 전문적인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간병을 겸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양원이죠. 네, 요양병원이 전국에 한 2,8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인식에는 참 요양병원이 뭔가 부모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곳이 아닐 것 같은 예, 그런 의식이 그런 솔직히 있죠. 인식이 우리 좀-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뭔가 옛날로 말하자면 고려장 같은 비유를 하면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죠. 힘들긴 하지만 그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인식을 좀 바꾸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그 참 전통적인 어떤 효의 개념에서 또 우리가 좀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참 마찬가지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우리 보훈 사이드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요양원을 전국에 이제 5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수도권에는 또 수요가 많아갖고 네. 태계원 쪽에 하나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과연 이만큼 오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전부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갖고 네.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효의 개념에서만 생각하기보다도 생활의 문제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저 고독감도 들고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그게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또 부부가 일하러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 노인분들이 집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얘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을 좀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마련해 드리고 사회가 좀 발전해가는 길로 맞습니다. 이게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노인분들이 사실 이제 치매적인 부분까지 앓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제일 걱정되는 게 부모님이 이제 집에 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가스라도 켜고 뭐 요리를 하신다고 해서 가스 켰다가 가스 잠그지를 않고 있다가 화재 사고라도 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많이 하십니다. 걱정하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이제 항상 24시간 이래 관리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들어갈 때 너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그게 또 문제 사실 아닙니까? 아직은. 가장 큰 얼마나 돼요? 솔직히 모릅니다. 네. 가기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만만치 요양병원 않다던데. 쪽은 주변에 이래 보면 일반 병원에 가면 정말 이제 비싸죠. 네. 물론 뭐 건강보험제도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좀 비쌉니다. 특히 이제 또 이 개인이 이제 간병 부담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 이 수가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립니다. 여기는 하루에 얼마씩 정도 이래 1인당 들어오면 병의 종류에 따지지 않고 하루에 얼마씩 정도 받는 시스템이 하루에. 돼갖고 기왕이 뭐 하루에 얼마인지 말씀까지 해주시죠. 한 달에 얼마씩? 하루에 이제 등급별로 네. 제일 높은 최고급 등급이랄까 그게 되면 이제 처치가 많이 필요한 이런 네. 경우이죠. 네. 이런 경우에 한 지금 한 9만 5천 원 정도 하루에요? 나가고 그거보다 좀 낮을 경우에 최하에는 얼마나 4만 아니죠. 5천 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4만 있습니다. 5천 원. 한 사람당 그렇게 받았을 때 병원 운영이 과연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돌아오느냐 하면 보통 한 100만 원 선 정도로 하고 제가 알고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줄어드네요.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개인 부담하는 건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게 80% 정도 부담이 되고 네. 본인은 한 20% 정도 부담하고 식비 같은 건 이제 본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줄어들게 되죠. 한 60만 원 내지 한 7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그 노인 정책들이 잘 되고 또 복지 사회로 갈 수 있는지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네. 예. 그 소득 보장,
건강 보장. 네.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문제고 지금 네.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잘 잡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나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나 국장님, 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더 일자리를 더 늘리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아울러서 이제 참여하는 문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네. 참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제 노인분들이 가장 큰 문제들은 고독에서 나오는 고독감에서 나오는 우울증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예.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사회생활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진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들을 예. 많이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노인 인력들도 좀 활용을 하면서 예. 예. 그분들도 이제 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보람을 얻으면서 생을 좀 잘 좀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